네, 이번 코너는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할 때 창공을 나르다가 멀리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가깝게 먹이 사냥감을 노리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선택이죠. 매크로 얘기 들어보고 또 마이크로하게 국내 증시 영향도 들어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키워드는 나갔는데 오늘 마스터는 올해 시장 키워드는 충돌이라는 다소 자극적입니다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문스타 인베스트먼트의 문장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전에는 제가 사석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예. 네, 이 해치펀드도 운용을 해보신 경험도 많고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자, 근데 올해 이제 매크로를 보실 때 주식시장의 키워드를 충돌의 시대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해성 충돌은 아닐 것 같고. 제가 1년 전에는 좀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는 동상이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작년은 보면 유동성 공급이 연준은 이제 QT나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줄였는데 네. 재무부는 오히려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거는 싸우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좋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어프로치를 했는데 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작년과 다른 매크로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왜 작년까지 미국으로 많은 돈이 유입했을까?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아마 이런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치 못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 정치 지도자,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오히려 빌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4년도는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는 해 다음에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나왔을 때 트럼프 2기가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이 되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권력을 잡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저지하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왜 유럽은 실질적으로 나토라고 하는 안보를 건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의 재선이나 민주당의 재선에 좀 세상이 공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2년 후에 다시 중간 선거를 맞는 시점에서 다시 권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투쟁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2025년은 작게나 크게나 그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영화 표현을 자주 듣는데 키아누 리브스 주연한 컨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선과 악의 공존, 균형, 밸런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금융시장도 사실 그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돌아는 가는데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페드하고 재무부가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줄이고 하면서 균형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균형이 약간 깨지고 있다? 그래서 충돌을 의미하시는 건지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제 선과 악이 공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언론이라든가 사람이 보고 싶은 측면에서 그 사람을 매도해가는 그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질서랑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충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파괴적인 충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힌트가 혹시 어디 나온 게 있을까요? 다보스 포럼을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이번 주에 보면 다보스 포럼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지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석학들한테 올해 가장 크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고 봤을 때 첫 번째가 국가 간 무력 충돌. 그렇죠. 국가 간 무력 충돌. 아니 또 국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상이변은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지정학적 대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져봤을 때도 30% 이상이 일단 충돌로 나오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석학이 느끼는 것처럼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매크로 환경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행보는 연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네.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매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충돌이 생길 수 있냐면 지금은 미국이 엄청나게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리고 그 옐런 재무장관이 그 재정을 조달했을 때 장기채보는 단기채 중심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네. 그 2025년도에 도달하는 그 만기가 8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2년도에 이제 재정 그 리볼빙 들어오는 그 만기 금액보다 4배 이상 되는 규모거든요. 네.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리볼빙하면서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채권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제 발행에 있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떨어뜨렸는데 요즘 시장금리가 되려 오르는 현상도 그 수급에 채권 발행이 조금 이어지면서 가격을 낮추고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도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예. 첫 번째 차트는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데 네. 저는 실제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우리도 계기판의 속도계라든가 RPM을 보고서 그렇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금리에 대한 지표를 보고 해석하는 방향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큰 흐름을 보려면은 반드시 그렇죠. 짚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가 역전됐을 때 향후 몇 년 있다가 경기 침체부터 보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냐면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시기상. 투자에서는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그 100년의 투자 역사를 보더라도 역전돼 있던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는 쉽게 말해서 위험 신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역전됐던 금리가 정상화가 되는 형태,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영상이 커브가 쓰는 거죠.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음영이 취해진 부분이 경기 침체 부분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세로로 약간 예. 이 회색으로 된 부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저거는 미국 경제 그 협회에서 지나고 나서 경제 침체 구간을 음영을 하는데 항상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영상화가 되면 2분기 이내에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길기 때문에 저 그래프는 데이터가 몇 년치 정도 되나요? 이건 한 40년 이상 되는 거죠. 40년치.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네. 장단기 금리의 격차를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장단기 금리가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한 2, 3년 전에는 계속 역전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보통 2x10으로 해서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를 얘기하는데 문 대표는 10년물과 3개월물 다초단기를 이유는 뭐냐면 3개월물은 정책금리, 기준금리 영향을 받잖아요. 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앵커님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금리 떨어질 거죠. 네. 근데 은행에 갔어요. 네. 근데 심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대출금리가 올랐어요. 네. 그럼 우리 앵커님의 재정 사항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은행 부채가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쉽게 말하면 네. 대출할 수 있는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면 네. 내 대출금 떨어질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은행에 갔는데 심사를 받아보니까 금리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제가 준비했던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네. 그 텀 프리미엄이라고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에 기간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네. 신용 위험이. 그리고 시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최근에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는 떨어지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이 패드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금 상황이라든가 크레딧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준 금리를 훨씬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시점은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장의 리스크가 확대가 됩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텀 프리미엄으로 100년치 정도를 준비해서 드리면 네. 50년치만 준비하더라도 S&P하고 연관해 보면 텀 프리미엄 올라간 시점에서는 S&P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율의 수익률이고 네. 주식의 할인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텀 프리미엄 올라가면 주식은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게 매력도가 되는 떨어진다. 거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금리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뭐 채권 자경단이다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렇죠. 채권 시장에 있는 지표들은 패드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너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상황은 오히려 또 완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올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주춤주춤 멈칫멈칫 데이터 지표에 그때그때 화들짝씩 놀라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또 올해는 더 멈추고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율을 또 작으셔서 페드가 조금 매파적으로 오히려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화들짝 놀라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네. 올해만 좀 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만 좀 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부정적인 말이지만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이제 좀 길게 이야기했을 때 AI의 그런 진행 사항은 계속 이제 진행 초기 단계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주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올해 국면만 잘라서 봤을 때는 당장 유동성 사항에 의해서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하고 재무부가 지금 당장 미국의 막대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거를 리볼빙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상황이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금리는 거의 5%에 급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텀 프리미엄이 지금 불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막대한 돈이 정부의 국채 리볼빙하면서 시중의 자금이 또 정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구축가 생기면서 시장의 자금을 또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채 리볼빙에 대한 그런 환경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내지 않지만은 사실은 파월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월의 멘토를 보더라도 네. 약간 좀 행정부가 좀 저리로 좀 장기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요원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지금 상반기에 특히 그 제가 준비했던 차트를 그 네 번째 차트를 데이터가 또 보시면 있나요? 네. 25년도 미국채 리파이낸싱 규모가 8조 달러라는 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8조 달러에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만기가 돌아오는 이 포지션이 50%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 2, 3월 달에는 상반기 초반에 좀 많이 몰려 있나요? 그러니까 1, 2, 3월 달 특히 1월 달에 지금 거의 25%가 넘어가고 2월 달에도 15% 넘어가기 때문에 1, 2월 달만 거의 40 그 프로가 넘어가는데 3월까지 포함하면 거의 55%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조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는 돈의 55%니까 거의 한 5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5조 네. 달러만 해도 리볼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볼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카드로 얘기하면 분할 결제 플러스 결제 이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만기가 돌아오면 부채가 없어지면 유동성 사라지잖아요. 네네. 다시 연장하는 거죠. 그렇죠, 재발. 연장. 그러니까 리볼빙이 재발행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재정자를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추가로 더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1분기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해야 될 국채 발행 규모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조 달러에 각 육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언뜻 지금 문 대표 말씀하시는 와중에 생각난 건데 네.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이라면은 미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관세를 무기 삼아 네. 아니면 유럽도 그렇고 뭐 멕시코, 캐나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채 사라 이렇게 뭔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뉘앙스는 없을까요?
뭐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예. 스타일이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방에 몰려 있는 지금 미국채 만기가 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네.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베센트 장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네. 드러큰 밀러잖아요. 네. 드러큰 밀러가 어저께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센트는 유용한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할지 사실은 퀘스천이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사실은 또 어렵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이 싫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좋아 보이십니까? 고정된 인식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이제 재무부를 맡았던 옐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림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후임자를 위해서 좀 부드럽게 넘겨주는 게 있고, 네. 에이 터프하게 넘겨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약간 터프하게 넘겨주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미국의 지금 예. 통장 잔고 TG라고 표현하셨던데 잔고는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기마다 미국은 이제 분기 자금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매월 분기에 어느 정도 잔고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유지의 잔고가 8,500달러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1월 달에 2주 동안 TJ 잔고에서 2천억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재정 지출하면 경제 효과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정 지출했던 것들 대부분 뭐냐면 학자금 탕감, 그 다음에 감세해 주는 거, 그 반도체 그 보조금 지원금, 네. 그 대부분이 또 어디 나갔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에 돌아오는 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지금 3월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이제 미국 국채 만기된 리볼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옐런이 비워뒀잖아요. 그걸 또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재무부 장부에서 또 2천억 이상을 또 채워넣어야 되면 또 돈을 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뭐 정치적으로 간세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서로 채권 어떻게 사다. 그게 아니고 현상만 딱 봤을 때는 유동성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하게 가뭄분명이 아니고 그보다 심각하게 말라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팩트와 숫자 위주로 데이터에 분가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실 도달해야 돼요. 앞에 뭐 미국의 페드 뭐 또 그들의 빚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만 우리 증시 영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린 마지막 차트에 보면 그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 통상 6개월 정도 먼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2025년은 미국 시장은 오히려 22년도 아니면 18년도 가을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주식은 비싸다고 다 말을 하잖아요. 어저께는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탄겐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평가에 얘기 좀 했죠. 그러면 이제 국내는 미국보다 먼저 저점을 형성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그 IT 버블 때도 그렇고 미국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 주시장은 미국보다 먼저 바닥을 형성하는데 바닥을 형성한 기간에서 행보구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가격적으로 싸져 있고 수급적으로 비어 있는 중소형주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대형주는 움직이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대형주는 매크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후에 움직이고 그래서 국내 주식은 아무래도 저가 매니셔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다리시면 그리고 지금은 미국 시장이 빠지면 한국 시장도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미국 시장 빠진 것만큼 많이 빠지지 않겠지만은 그런 저점 구간에서는 바로 이제 위로 V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행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종목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중소형 종목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가격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상황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2025년도는 미국 시장을 좀 조심하는 게 좀 좋겠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학개미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최근에 마스터 얘기 들어볼게요. 조금 조근조근하게 광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금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부는 해봐야 될 부분이죠. 자, 문스타 인베스트먼트의 문장주 대표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